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에 대한 무단 침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전폭 지지합니다. 군은 더욱 견고한 안보 태세로 이러한 침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무력 시험장이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고집스러운 친북 정책이 결합해서 지금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외교 안보는 엄중하고 냉혹한 현실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감정적 태도를 자제하고 4강 외교를 적극적으로 복원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기를 바랍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한일 갈등, 중로 영공 침범, 외교 안보 위기 해법은 없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에 이어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우리나라 외교 안보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야는 주변국들에 잇따른 도발에 한 목소리로 규탄했지만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극명한 인식차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시급한 외교 안보, 현안의 쟁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주 의원님부터 여쭤볼까요? 일단 중국 러시아 군용기, 특히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영공까지 침범했잖아요. 네. 상당히 국민들이 좀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그날 당일날, 그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그 투블로프라고 하는 TU-95 그리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고 있는 A-50 이 두 개가 영공을 침범했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이제 중국 그 폭격기가 H-6인가요? 그 같이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카디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방호 지역뿐만 아니라 자디제, 즉 일본 영토도 같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분쟁까지도 사실 이번에 나타난 거죠. 네. 실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해상과 공군의 작전 그 지휘권이 미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A-50에 대한 말하자면 어떤 플레이어 공격, 즉 유도탄 대비 발사탄이라든지 사정에 대한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한일 관계의 갈등을 틈탄 상태에서 미국의 의존을 보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져서 북한이 이제 두 개의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쐈다라는 면에서 지금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어떤 비핵화 관련 실무 협상에 진전이 없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가 예상만큼 가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후반기의 예고편이다. 말하자면 미국이 여전히 이러한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에 북한의 입장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근에 이제 그 식량 계획에 대한 북한의 거부 반응에서 드러나듯이 실제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한편으로 해서 대치 전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압박 카드로 그렇게 신냉전이다 그런 얘기가 그런 것에 대한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을 관리가 잘 못하면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한미일과
중러 북한 간의 어떤 대치 전선이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무리한 요구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하고 이제 하는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부분도 예. 있고 이제 그런 것이 하나하나 방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공조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4강 외교 전반에 걸쳐서 한반 정도의 우리 외교 안보 라인들이 골고루 숨고르기를 말하자면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제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이 상당히 국제정치학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다각적 분석을 해주셨는데 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영공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 4강 외교를 그동안 대한민국이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자 폭격기 4대, 정찰기 1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갖다 제집 드나들듯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는데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여기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지금? 중국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그 또 하나 바로 그날 이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그날 김정은은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인데 거기에는 SLBM이 탑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발사대가 3개다. 미국에 공포를 줍니다. 왜?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가면요. 이건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ICBM급의 공포가 될 수 있는 것을 공개한 겁니다. 그 다음 날 미사일 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또 공격합니다. 네. 미사일 쏜 거는 북한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평화를 중재하고 촉진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 영공은 지금 침공을 당합니다. 군사적인 데서 제일 중요한 논리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사람들은 싸움을 하느냐. 얼마 전까지도 국경에서 넘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우리 땅으로 넘어오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비행기가 지금까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군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못 넘어왔습니다. 합참이 직접 말했습니다. 처음이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대한민국 영공 침범한 거 없다. 법대로 했다. 러시아 지금 뭐 우주사령관인가 하는 그 장군은 영상을 아예 틀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뭐 공중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도 청와대 대변인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기기 오작동으로 뭐 유감을 표명할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청와대 수석의 말입니다. 아니 그 전날 그렇게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장군이 담당 장군이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날 이런 변명을 이 사람이 지금 뭐 푸틴 대변인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공식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뭐 그게 크렘린 궁이든 뭐든 간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아무런 말, 그 고민정 대변인 그렇게 자주 나와가지고 예. 시시로 이 마이크 잡던 분이 지금 숨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변인이 숨었다는 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도가 안 나는 거는 아까 우리 이인영 그 원내대표 영상 보면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전폭 지지한다고 했는데 뭐가 저는 이게 전폭적 지지를 뭐가 신속한 대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기억할지 모르지만 1983년 9월에 대한민국의 칼 007기가 살린 상공에서 격추당했습니다. 왜? 러시아 영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전투기가 쏴서 2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구소련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당하고도 지금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정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도 이건 미국 더 중요한 걸 저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주권국가의 국방부로서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메시지가 없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뭔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외교 안보적 대처 방안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성명 하나 안 나오지 안 않습니까? 나온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이 4강 외교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이 4강 외교의 중요성을 늘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의 가장 큰 높은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외교안보 분야였는데 지금의 이 상황이 과연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아까 이제 그 중러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용기가 영공 침범하고 카디즈 침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같은 날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신형 잠수함에 대해서 공개하는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또 같은 날에 청와대에서 오찬이 있었어요.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한 오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누구 할 것 없이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하고 있는 게 이게 책임지는 자세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앞서 이제 뭐 그 군용기 침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시적 차원에서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과연 우리 정부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성명이나 논평조차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지금 일본 수출 규제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대립과 갈등 상황 속에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우리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특히 독도 부분을 뭐 너네 이 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규탄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러시아가 영공을 침해함으로써 그 역설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해준 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을 영공을 침해한 거 아니다, 맞다, 뭐 이런 논란 속에서 일본이 조금 이 뻘쭘하게 시체말로 뻘쭘하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얻은 성과라면 성과인데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윤도한 홍보수석의 그런 이 오락가락 혼선 그리고 과연 이제 군이 뭐 굉장히 그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공격 경고 사격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잘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군의 이 신뢰도도 땅에 떨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목선 기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국민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국방부 얘기가 또 다르고 청와대 얘기가 또 다른 상황에서 과연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국방부하고 내부에 전혀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수석을 뭐 오늘 3명을 다른 수석을 바꿨습니다만 과연 사람만 바꾼다고 될 것인가.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 뭐 미국과 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에 천착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될 이 사강외교 전반적인 어떤 구도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이랄지 한반도의 입지랄지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두 말씀은 4강 이후에 문제가 있다는데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안보 관련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야권에서는 이것이 뭐 얼빠진 안보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구멍이 뚫렸다 이거예요? NSC를 좀 조기에 소집해서 대통령과 함께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이 바로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국민소통수석이 마이크를 열 자리가 아니고 안보실장이 직접 마이크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될 자리였다라는 면에서 타이밍도 놓치고 그런 거고 또 윤도한 수석이 잘못한 부분은 누가 얘기했든 간에 청와대 대변인이 했든 누가 어떤 수석이 했든 간에 이번 윤도한 수석의 러시아가 무슨 무관이 얘기하기인데 기계 오작동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렸다는 면인데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는요 기계를 팔아서 장사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실제로 TU는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오작동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오작동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분은 모르고 있는가라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 실제로 오작동이어도 그들은 절대 오작동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뭐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무관이라고 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위부 말하자면 푸틴 행정부의 고위부하고 얼마든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누구랑 말하고 그 말의 의미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잘 가늠하지 못했다는 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여권에서는 지금 야권에서 너무 안보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 안보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데 글쎄, 정쟁화시키는 그런 뭐 얘기를 정쟁화 어떻게 보세요? 시킬 만큼의 말하자면 원인 제공을 청와대가 한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인정을 해야 보시는 됩니다. 거군요. 그거는 그 문제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국방부하고 NSC 문제는 안보실의 문제는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의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야 돼요. 현재 한국 사회가 놓여진 위치가 물론 한반도 위치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나라든 간에 우리 영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은 즉각적으로 알겠습니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정쟁 이런 말을 하면 참 저는 참 우선 게 불리한 이야기만 나오면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가짜 뉴스, 정쟁으로 몰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의 불안감은 너무너무 큽니다. 특히 이제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대한민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중에서 차석이면 두 번째입니다. 이 차석 무관을 불렀습니다. 부른 사람이 청와대가 부른 게 아니라 국방부의 간부가 불렀습니다.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설명할 때는 그게 공식화된 러시아 정부의 대변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럼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저 북경에 보낸 그 대사관의 직원들 뭐 이쪽에는 뭐 국정원도 있고 그래요. 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급 관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을 국방부가 판단해서 이게 이야기가 되면 국방부가 발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그 다음날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합니까? 해대하는 전부 다 러시아 기기 오작동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의 국익을 해치냐면 첫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 대변인 그리고 홍보수석은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대사관의 하급 관리를 통해서 말했다가 그 다음날 엄청 망신을 냈다. 어제도 거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지금 그 청와대가 했던 그 말 그리고 그게 그런 식으로 기사화된 데 대해서 엄중 항의하고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는 가짜뉴스 공장입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에서 왜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예. 정부 입장은 쏙 빼고 러시아 정부 입장만 냅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덮으려는 의도 아닌가. 이런 윤도한 의혹이 수석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 뭐 정의호 안보실장이라든가 국방부에서도 상당한 그 항의와 대응을 했던 거로 제가 그건 기억은 납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제가 조금만 더 저 붙일게요. 볼턴 얘기 좀 할까요? 볼턴 얘기 앞서서 조금만 더 할게요. 더 얘기하실게요. 이 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얘기라기보다 국방부 관계자가 한 얘기는 무관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방부에서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무관의 얘기는 듣고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 ABC도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민주당 시절에 MB 정권이나 또 거기에 최고위층 그러니까 행정부의 소위 고위직 공무원들이 군대 안 갔다 온 걸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저도 민주당 시절에 비판 많이 했었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무엇을 아느냐. 왜 이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비판 많이 했었어요. 특전사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과연 그때보다 더 나아진 부분이 있는가? 이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시죠. 안상수 대표 시절에 그 탄피, 그 보온병 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장성 출신 그 황 누구였죠?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의원이었는데 그거 탄피라고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이 국민한테 조롱을 받았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봐라 군 미필자들이 이렇게 황진학원이었죠.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문제 많은 거 아니야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래서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이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여러 많다는 논쟁이 지적이에요. 있었습니다만은 초기 대응은 또 우리가 공군이 잘했다. 이 들어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엉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절하게 그거는 그거대로 했다. 또 인정하고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턴 미 백악관
안보좌관이 왔다 갔죠. 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 실제로 부분 보면은 왜 왔어요?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두 가지일 겁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결국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더군다나 연동해서 한미일 간의 어떤 공조의 틈새가 벌어내는 것이 별로 전체적으로 이롭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어느 한편을 손들어 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각 나라에 얘기를 했을 거고 당신네들 두 나라 빨리 좀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빨리 조율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근데 알아서 하라는 건 일본 손 들어준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에 와서도 결과적으로는 아마 그 의제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말하는 방위 비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어떤 중동 지역에 대한 정세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이 또 깔려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 의원께서는 볼턴 방안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으시죠? 근데 일단 볼턴은 우리의 기대를 일단은 저버렸죠. 그리고 일단 청구서만 좀 내밀고 그냥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뭔가 대한민국 정부에 불만이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도 장관도 만나고 강경화 장관도 만나고 정영 실장도 2번 만나고 했는데도 뭔가 우리 정부가 꼭 듣고 싶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잘해봅시다 이 정도 하러 끝낼 거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미국 대사관저에서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안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안 들어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건 결례 아닌가요? 굉장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액션도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메일로 만나자고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제일 먼저 만나자고 한 거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정치하는 행위 중에 하나는 형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볼턴 이제 보좌관이 아무런 메시지를 안 줬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 대사관저에서 둘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좀 불만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국방비 좀 더 올려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세게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한일 갈등에 대한 조정 문제 이거는 트럼프도 그랬습니다. 양국 정상이 둘 다 원하면 내가 중재하겠다. 아베는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나설 것 같지도 않고 또 볼턴은 이번에 굉장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일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입을 그냥 딱 닫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요새 뭐 집안에 일인 어쨌든 기분 볼턴은 말하자면 내파의 한 축일 네오콘의 대변자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렇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백악관의 보좌관으로서 트럼프를 대신해서 일본을 들렀다가 한국을 들렀다가 온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식 입장이 미국인데 남북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볼턴은 전향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 지속적으로 일관적이었잖아요. 일관적이었죠. 볼턴한테 뭘 기대하셨었나요? 그래요? 매드캅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 매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이 악역은 볼턴이 다 맡고 트럼프는 우아하게 우린 좋은 관계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반지 잘 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뻔한 이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조금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특히 독도 영공 침범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조해왔던 우리로서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편을 조금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뭐 한국과 일본이 뭐 잘 해야 될 문제라는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듣지 못한 채로 이 청구서만 받은 그런 셈이 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바이긴 했지만 그래도 충격이 작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볼턴은 본인 할 말은 하고 우리는 우리 듣고 싶은 얘기는 얻지 못한 채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로 일본을 선택하는 것 같고요. 그 카드는 잘 안 버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이것은 더욱더 좀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일본이 또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시킨다는 것을 자꾸만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적 대응과 또 국회 정치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제를 그렇게 좀 모아보죠. 우선은 뭐
아마 다음 주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 네. 그 실질화되는데 한 3주 걸린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실질화된 파장은 이제 8월 중하순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주요 반도체 분야의 디스플레이 분야의 비메모리 분야의 한 3가지 정도의 특수적인 어떤 물품 외에도 수많은 물품이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파장은 크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대책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어떤 그 말하자면 그 리스트의 뭐 우선 대상국에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업은 기업대로 노력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사이사이에 독일이나 러시아산 대체품 또 그동안에 우리가 99.99라고 하는 어떤 순도 높은 불화수소를 국내 기업이 만들었는데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아서 사실은 그게 어려워졌다. 이런 것들도 새로운 뉴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자구책 마련에서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최재성 의원하고 만났는데 최 의원은 어떤 그런 물품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판단하는 것 같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경기가 안 좋고 조그만 말하자면 임팩트가 와더라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산업부라든지 알겠습니다. 외교부 중심으로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자, 같습니다. 김주정 의원님이 국회에서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하겠는데 공전되고 있고요. 네. 여야가 친일 반일 프레임에 지금 묶여버렸어요. 친일이다 반일이다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일본이 수출 규제로 이렇게 압박하고 있을 때 지금 굉장히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앞서 우리가 그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는 이 동북아 정세를 위해서라도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본이 지금 밉고 이런 상황이어도 또 그 공조의 틀이 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국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친일 프레임 것 그렇죠. 때문에요? 친일 프레임. 그리고 나경원 대표 스스로도 그 안에 갇혀버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자위대에 뭐 갔던 그 행사에 갔던 것도 뭐 사실 이런 거였고 본인이 설명함으로써 잊었던 기억을 오히려 그냥 되살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지 민주당이 뭐 오히려 뭐 10배는 많을 것이랄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거를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다른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들이 갇혀버리는 그런 네. 그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안에서 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데 청와대 회동 나중에 보니까 황교안 대표 일성이 있었잖아요. 뭐 준비가 안 돼 있더라.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뭐 그런 뭐 아쉬운 이야기들을 뒤늦게 쏟아냈었는데 그리고 합의문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기구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물건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당이 계속해서 뭐 친일, 반일 이 프레임만 가지고 싸우려 한다면 여당하고 뭘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모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여야가 아무리 서로 반목하고 정치적 상황과 입장이 다른다 할지라도 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 비상협력기구도 조금 빨리 가동이 돼서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청와대 다녀온 뒤로는 그냥 서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비상협력국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실무회의를 한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보도가 가봐야 있으나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 실체화되는 거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지금 그 7월 임시국회 가지고 원포인트다 뭐다 싸우고만 있지 실제로 해결되는 문제들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가봐야지 아는 것이죠. 진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보죠.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국회가 너무 그게 개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가 오히려 조용한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저는 대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지금 저는 청와대나 국회에서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왜? 그래요?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99.99 뭐 불화수소 이야기하지만 그런 공장들이 왜 못 만들어졌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손톱 밑에 가시 이런 발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만들었던 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는 게 어쨌든 이거는 근로자들의 뭐 안전, 환경 문제 때문에 만든 건 인정하지만
일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쪽 분야가 에칭가스 발전했는데 우리는 공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제를 다 받으면 화평법, 화관법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는 김상조 정책실장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이거 빨리 규제 철폐합시다 하는데 그 법을 누가 만든 거예요? 민주당이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앞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상조 당시 뭐 경제 무슨 개혁연대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빨리 잊자. 아니면 됐고 그러면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이 규제를 없애는 법부터 빨리 통과시키고 그다음 대기업들은 놔줘야지. 지금 대기업이 보니까요. 지난달 수출이 지금 10몇 프로 줄었습니다. 숫자가 보면 지금 기가 막힙니다. 지금 뭐 이인영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별거 아니다. 뭐 손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이해하지만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요 이재용 뭐 최태원 SK하이닉스나 뭐 이 삼성전자는요 단기전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정부나 국회는 제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친일 반일 지금 이게 언제적 프레임으로 싸우는 겁니까? 비상협력기구 하지 말고요. 그건 뭐 해가 적당히 하셔야 적당히 해요. 뭐 나올 것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협력기구가 저는 해야 될 건 방금 진현 규제만 말씀한 풀어주면 것처럼 실제로 각 핵심적인 규제를 빨리 초당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각 상임위별로 과제를 다시 내려서 동의하에서 말하자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만 그 협력기구의 실질화가 있는 거죠. 박영선 장관이 그 8년 전에 그 99.9% 플러스를 하렸던 중소기업을 다시 만나겠다. 뭐 보도 보고 갔습니다. 갈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옵니다. 이제 죽었다가. 네. 무슨 기구 특별위원회 기구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야가 조금 통 크게 합의하고 국회를 제대로 굴러가기만 만들어도 50% 이상은 알겠습니다. 해결되는 거죠. 바구파.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걸 하시는데 하는 건 다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자, 지금 그 정세균 의원하고 몇몇 의원들이 지금 미국 갔습니다. 갔죠. 갔죠? 예, 24일 날 갔죠. 이런 부분들을 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국회가 해야 될 기능 중에 어원 외교의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그 방일 활동을 통해서 여야가 같이 힘을 모으는 작업들은 그 성과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에게도 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 지금 사강 외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과의 네트워크를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강화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우리끼리만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뭔지도 빨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의원 보죠. 외교하러 간 거죠? 미국의 하원 의원들 만나겠죠. 차원이나 상원 의원을 만나겠죠. 그렇죠. 가서 그러니까 예. 충분히 뭐 가시적인 어떤 결론이나 뭐 이 도움을 이끌어내는 거는 역부족이라 할지라도 네.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의원들도 가고 또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산업통상부의 김승호 실장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그 수산물 관련해서 그분 잘하대요, 순수한 아주.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정부에 또 이 굉장히 그 유능하고 이 축적된 이런 노하우를 가진 그런 공직자가 또 제네바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주 그리고 또 멋있게 잘했어요. 예.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얼마나 비논리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WTO에 제소가 돼서 올라간다, 몇 년 걸린다 할지라도 충분히 저는 우리가 그래도 이런 자원들이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의원에게도 뭐 전방위적으로 모든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주 말씀하세요. 정세균 저는 전 의장이 가시는 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야가 함께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은 참 좋은데 제가 그 국회의원들 몇 명을 보니까 네. 이름은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왜 아쉬워요?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경륜이 있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별로 안 보이고 좀 젊은 김세현 의원도 있을 때만 어쨌든 간에 초선도 있고 어쨌든 좀 왜 이렇게 구성이 됐죠?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야 함께 모으다 보니까 됐는지 모르지만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여야 같이 가고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간다는 거는 전 모양이 좋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좀 미국하고 네트워크도 있고 누가 봐도 저분은 영어도 되고 좀 이런 사람이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 뭐지?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한 게 건 정말 저는 국회가 조금 더 요구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정세균 전 의장은 네트워크 있겠죠. 예. 아니 그걸 떠나서 전직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는데 우리가 어떤 구성이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뭐 헌정의 회원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그렇죠. 쭉 미국과 라인이 있는 사람 전직 의원이라도 실제로 누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직 중에서 영어 좀 되는 그래요. 사람을 가서 만나서 누굴 만날 거냐 네.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갑자기 좀 같습니다. 만들어서 예. 그런가 봐요. 좀 그런 성품만 들었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한일 갈등과 중국과 러시아 영공 침범 문제, 여기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현안들 한번 세부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 인사사행, 그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 참모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 임명된 조국 수석은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다 그러죠. 김정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사장이 내정돼 있습니다. 자, 법학자 출신이었던 조 수석에 이어서 두 번 연속 비법조인 출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게 되면서 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조국 수석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진성원 전 의원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조국 수석이 그만두는 것은 일을 잘못해서 자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만두게 하는 건데 그것도 이유가 재밌습니다. 셀프 검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지금 안 나가도 되고 좀 더 있다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뒤에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조국 수석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데 본인의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셀프 검증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만두고 후임은 이미 정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자리는 지금 후임이 없습니다. 민정수석 후임만 김조원 지금 이 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정했는데 예. 이걸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준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인사 검증까지 다 후임자 검증까지 끝났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또 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취임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라인이 새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조국 수석이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서 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이제 카드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조국은 중용되는데 다 떠나서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부산에 출마라고 했더니 이건 뭐야? 이거 장관 되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장관 짧게 하고 출마할지도 몰라. 예컨대 별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조국의 이런 시선들이 쏠리다 보면 의외로 다른 민주당의 괜찮은 정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너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법개혁을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조국이라는 사람의 케미가 맞을 것인가? 저는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네.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두 분 다 개혁적이지 않아요? 아니, 달라요? 좀 다릅니다. 어. 개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그냥 칼잡이입니다. 간골 검사 원칙대로 한다. 우리 검찰의 권리는 찾아야 된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만드시는 그 법은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이 검찰권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이 있고 조국 수석은 굉장히 이상론자로 저는 봅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상을 쫓는 사람이고 현실을 잘 모릅니다. 민정수석이 원래는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민정수석 하면서 손에 피 안 묻혀 그냥 우아하게 그냥 페이스북 글 쓰다가 끝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이해도는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높고 굉장히 오래 굴러먹은 간골 검사와 조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꽃길 걷다가 대학 교사하다가 온 조국. 물론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그 전에 선례들이 있습니다. 강금실 케이스, 천정배 케이스 다 선배 기수가 검찰총장을 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3년 선배인가 그래요. 윤석열 씨가. 그런데 조국석의 3년 대학 선배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될지.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 말씀 듣고 그다음 우리 김 의원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드리죠. 예, 저는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지고 민정수석 경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1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질이 아니고 영전에서 간다고 하니까 이 조국석을 굉장히 아끼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문 보고서 이제 법무장관이 만약에 지명이 되고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면 아마 17번째인가요? 윤석열 지검장 그 청장 이후로. 그러니까 이 정부 초기에 2년 2개월인가 지금 그 민정수석을 했는데 초기부터 그래서 계속 해와서 인사 검증에 제대로 못했던 조국 수석마저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는 본인도 청문 보고 채택 없이 이제 장관이 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러려고 마지막 민정수석에 불꽃을 태웠구나. 열흘 동안 뭐 44건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온갖 이 글들을 올렸었잖아요. 마지막 불꽃을 태웠구나. 그런 생각 한편 들었고요.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 직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판과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직행하는 거죠. 직행하게 되는 결과잖아요. 이걸 놓고 봤을 때 국민들이 뭐 100% 국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건 다 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뭐 7년 전인가 8년 전에 이 영상들을 보면 조국 교수에 대해서 당시 교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던 문재인 당시 대표? 당시 대표였던가요? 아니면 후보였던가요? 그 모습이 동영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함없는 이 신뢰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해서 과연 이루고자 하는 조국석을 민정수석에서 내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완성을 위해서라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법들이 다 통과가 되어야만 완성이 되는 것인데 과연 그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실패를 자임하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야 가리지 말고 원칙대로 하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던 조국 이제는 뭐 법무장관으로 예상되는 이 전 수석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이 청문회부터 시작이 되겠죠. 매우 비판적입니다. 예. 어쨌든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서로 케미가 맞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자기의 독립된 자기 목소리를 가지는 것이 낫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이 보는 것은 공수처나 금감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두 사람이 어떤 합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못됐을 때는 칼을 들이대라고 얘기하는 청와대나. 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측면의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너무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싸고 감싸고 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좀 객관적으로 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라는 이제 조국과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기대는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과 객관성 휘둘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기대가 대통령으로서 있을 거라고 문재인 보시고. 대통령이 네.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에 임명했고 네. 또 지금 나오는 대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려고 하는지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에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도 이 사람들이 그런 일관된, 말하자면 뭐 윤석열은 나름대로의 어떤 누구에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쨌든 검찰 법령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누구라도 잡을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가감히 칼끝을 겨냥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 이제 그런 것을 높이 산 거고 어쨌든 아까 뭐 이상론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 속에 법조인으로 들어갔으면 그 인간관계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있는데 차라리 밖에서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짜서 만들어간다. 그래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을 하나하나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엮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둘 다 어쨌든 그 자기하고 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독립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적임자다. 조국 수석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네. 많은 견제와 야권으로부터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그런 상당히 부분들인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내는 그런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기호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대통령도 좋아한다 그러세요. 네.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공과 대통령 사과. 스타일을 추정컨대는 네. 조국 같은 스타일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뭐 그게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여당에서 사실 반대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곳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아니 그런 기사들도 상당히 나온 게 제가 봐도 다수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해할 만한 게 일단 사법개혁이라는 그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그까지는 일단 할 몫을 다 했다. 이제는 국회에서 할 몫이지 여기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일단 민주당과 뭐 이런 몫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논란이 된 게 화제가 된 게 그겁니다. 서울대 로스쿨에 있는 동료 대학원 교수들이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글을 갖다 비판하는 글들이 공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기준의 민주주의 의식만 있어도 그리고 최소한의 법학자라도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된다, 친구야. 이유가 뭐냐면 아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이거를 반대하면 뭐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근데 법률가는 아무리 훌륭한 판결이라도 읽고 또 읽고 비판할 게 있으면 또 비판하고 왜 지금 소수 의견을 들으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된 국가에서 다 자기 입장을 밝힐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거의 전체 국가처럼 조국 수석은 자기 글에서 알겠습니다. 일도 양단 잘랐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보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돼서 저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참 위험하겠다. 아니 진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꽤 오래 일했지만 우리 기억에 뭐 저번에 업적 같은 게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원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검찰총장이 더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인데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겠다는 대통령의 뜻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과연 저 사람이 법무부 장관 감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네. 고개를 갸우뚱해봅니다. 어느 자리에서 만난 민주당 중진 의원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셔야죠 했더니 때를 기다린다 이러는데 그러다 타이밍을 놓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왜 비판해야 될 부분에 쓴소리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대로 가면은 총무보고서가 채택 안 되더라도 될 거는 뭐 명약관화하잖아요. 일단 청문회는 안 열렸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열리건 안 열리건 스타일로 뭐 맞죠. 청문회가 안 열리면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냥 뭐 그대로 임명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SNS로 활약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금 아직 뭐 지명되거나 내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 같이 결합해서 8월 초에 이제 개각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청와대도 지금 뭐 비서관들 다 총선 출마. 8월 달 중에 다 나가요. 네, 그래서 또 내정된 사람도 오늘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세 분께서 지금 이제 그럼 대규모 개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어떻게 장관급이 한데 한뭐 9명 정도 수준의 대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한일 관계 문제가 있어서 좀 뭐 약간 또 뭐
홀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만약에 8월 달에 개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간단하게 너무 길지 않게요. 김영인 의원부터 좀 말씀하실까요? 어쨌든 아마 이제 전반기 지금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뭐 수석급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정치할 분들이 나가면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떤 공직이라든지 실무적 경험이 많은 그런 어떤 관료들이 장관에 들어온다든지 또 청와대 한다. 예를 들어 김종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네. 민정 뭐 법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듯이 실무적으로 정권 중반 이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차분한 어떤 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진 의원님 말씀 드릴까요? 근데 일단 저는 참 애매한 게 김현미 뭐 이런 분들은 뭐 사실은 나갔어야 되거든요.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바꾸려고 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탈락하는 바람에 2차 하고 있습니다. 2차 지금.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후보자가 탈락했죠. 예. 저 과기부 장관도 아마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쨌든 본인들은 다 출마하기 위해서 빨리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는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다만 이제 유은혜 장관이라든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갖다 또 내보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후화무치한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있는 것이 미리 나가서 선거운동하는 것보다도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 8월 좀 한 번 있고 아마 한 11월쯤에 11월이나 12월쯤에 2차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그때 아마 그때 유은혜, 김현미 등등은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왜냐하면 두 분 다 지금 일산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나온다고 해서 꼭 예. 좋은 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두 차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기사가 나는 거는 훌륭한 분들이 지금 장관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난 차관시켜달라고 합니다. 왜? 인사청문회 제도가 워낙 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분들은 다 난 장관 안 할래 그렇기 때문에 진 의원님도 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 훌륭한 분들인데 왜 안 해요? 훌륭하면 충분히 장관을 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도덕적인 문제. 어쨌든 그런 기사들이 나온 걸 온 보면 집안이 다 그냥 완전히 예. 그래서 드러나니까.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이제 훌륭한 분을 모시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급하게 할 경우에는 또 무슨 지금 늘 말씀하시는 거 인사청문회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김정은님 말씀 듣고 정리할까요? 네, 사람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개각 얘기 나올 때마다 아, 네. 영상을 보니까 이 인사청문회 너무 워낙 탈탈 털려서 이런 얘기를 조국석인지 옆에 있던 뭐 어느 수석이 하는 표현을 들었어요. 이낙연 총리도 공개적으로 했어요. 국회 나와서. 탈탈 털린다는. 그러니까 이제 탈탈 털릴 준비가 된 분들은 이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인재풀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 여전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일단 그대로 유임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각의 어떤 이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좀 유지가 되는 그런 기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나갈 사람들 다 내보내고 뭐 무난하게 뭐 일해본 뭐 공직 중심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의 마지막에 그러지 않나요? 왜냐하면 정권에? 무난하게 가면 이 정부는 실패하는 겁니다. 맞아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개혁성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다수당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라면 늦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에 그게 이루어질지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보고요. 흥미로운 또 포인트입니다. 아주. 그 이후에 뭔가를 개혁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겠다?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초심 잃지 말고 개혁적인 인사들로 네. 설사 야당에서 청문회 왜 하냐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난한 인사로 무난하게 가려고 하면 무난하게 죽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개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널리서 인재를 구하는. 네. 근데 어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문제죠. 하여튼 뭐 요즘에 뭐 인사 파일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탕평이라고 그러죠. 널리서 인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2주에 한 컷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뭐 상임위원장 1년씩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나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저는 뭐 박순자 의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비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네.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돌아가면서 하기
그런 문화가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상임위를 2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국회의장도 원래 2년씩 돌아가면서 네. 4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그래서 그렇죠. 그것이 왜냐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특히 상임위원장이 1년씩 하게 되면요. 우리가 법안을 다룰 때 2년씩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맥락이 끊기게 되고 또 상임위원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되면 말하자면 간사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말하자면 발의된 건수만 많고 결과가 없는 국회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문화 전체로 봐서 우리 국회 뭐 여야 모든 정당에서 네. 좀 상임만큼 오래 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의원들도 상임위원장을 떠나서요. 그리고 위원장을 맡았으면 사실은 2년, 4년 계속 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런 풍토로 가져가야지 2년 우리 거니까 2년, 1년씩 나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아주 지양돼야 될 문제들. 좀 전문성도 정말 생기고 그렇죠. 권위도 생기고 관료를 네.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정치력인데 이렇게 1년씩 하면 관료한테 잡힙니다. 그러나 박순자 상임위원장 사건은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죠? 예. 자,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 뭐 나경원 원내대표 등등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 당협위원장들이 KBS 앞에 가서 저렇게 이제 집회를 하는데 네. 저 계기가 저는 참 재밌습니다. KBS 뉴스9, 그러니까 메인 뉴스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 뉴스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일본 상품 그 불매운동 로고에 일장기를 빼고 그 자리에 한국당 로고를 박은 뒤에 안 뽑아요를 이제 쓴 거를 갖다가 올린 겁니다. 근데 저거만 실수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선일보 로고를 또 박아놓고 안 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정도 나오면 저거는 그 9시 뉴스는 실수라는 거가 용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TV 수신료로 운영되는 9시 뉴스, 메인 뉴스입니다. 거기서 앵커가 말하는데 뒤에 그 배경에 안 봐요 조선일보, 안 뽑아요 한국당, 선거가 9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BBC든 NHK든 이 정도 사고가 터지면 저는 사장이 날아갈 정도의 큰 사고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한국당은 그냥 항의를 하는 건데 물론 좀 한국당은 피해자니까 25억 3천만 원 뭐 손배소도 했다는데 그럼 알아서 하시고 근데 문제는 저걸 떠나서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저는 경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게 한국당이 아니고 다른 어떤 당이나 하더라도 저런 게 9시 뉴스에 실수로 뭐 1초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한번 KBS가 지금 많은 뭐 일부는 뭐 공정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지금 불공정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사장도 그렇고 좀 바꿔서 공정을 향한 노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김재동 프로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의 1TV가 광고도 없는 방송인데 거기서 왜 저렇게 연봉 7억씩 주면서 저 자리에 훌륭한 기자와 앵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기용하지 않고 오늘 하차하기로 9월달에 한다는 데인데 네. 그런 걸 보면 지금의 KBS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저는 이게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의 저 액션도 네. 과장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난 그 9시 뉴스 사고만큼은 여당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KBS를 조금 뭐 다는 안 되겠지만 공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갖도록 예. 하는 그런 일본의 이번 필요하다고 참여 봅니다. 선거에서 NHK 징수료 안 내는 정당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됐어요. 다카시라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KBS도 한번 지금 우리가 정말 얼마씩 내죠? 그게 이제 전에는 2,500원 아닙니까? 2,500원. 이런 다 그러니까 일본은 실제로 징수를 하러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내는지를 통합입니다. 모르니까 전기료가 그렇게 되니까 2,500원. 안낼 수가 없습니다. 장이 한 가구당 2,500원씩 내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추경안과 관련해서 다른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김재원 예결위원장 뭐 그 모습을 골라봤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안이 아직도 헤매고 있죠. 글쎄 4월 말입니다. 25일 날 제출이 예.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정부 수립 이후에 90차례 추경안이 통과가 됐대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9차례 통과가 됐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자로 93일간째 지금 표류하고 있고 다음 달 10일인가 11일쯤 되면 아마 이제 최장 헤매고 있는 그런 추경안이 될 거라서 전쟁 중에도 이 통과됐었던 추경안인데 이거 이번에는 정말 폐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 보기 참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경안이 처음에 가장 중요한 몫으로 거론됐던 것이 자연재해였잖아요. 산불 피해, 지진 피해. 우리 국민들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서로 탓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뭐 송구스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국민들 뵙기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 안 되면 서로 목리 부리지 말고 이 자연재해에 관련된 부분이라도 좀 처리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 요구안을 공동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서 안보 문제 논의와 함께 추경을 처리하자 또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가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93일째 묵혀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이어지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는 한편 한일 갈등을 비롯한 외교 현안에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글쎄 말이야. 다시 합니다.